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접수에는 모두 11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북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양당 모두 경선 구도가 정해졌지만 국민의 관심 밖 그들만의 행사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참이 악재로 꼽힙니다. 자칫 탄핵 반대파들이 경선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여기다 당 안팎에서 쉽사리 꺼지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도 국민의힘 경선 전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애초 경선 흥행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표가 너무 쏠릴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이 예비후보가 유리하게 경선 규칙이 바뀌었다는 논란 속에 간신히 경선 모양새는 갖추게 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두 주자의 선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양당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 선출을 목표로 일단 오는 22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에서 합동 연설회 등 순회 경선을 거쳐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7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어제 대담 녹화 영상만 공개하면서 조용한 경선전을 치렀습니다. 본선을 염두에 두고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김경수, 김동연 두 사람은 분초를 다투며 경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장동 재판 외 외부 일정 없이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담에서 이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언급한 뒤 검찰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정치보복을 않겠다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비상계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물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데다 대담도 사전 녹화된 영상인 만큼 돌발 발언을 최소화하고 본선에 대비한 신중 모드에 돌입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연대로 낸 선을 그으며 정책 경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경선 규칙을 두고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라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미리 규칙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정하게. 김 전 지사는 상가 건물의 폐업 공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쉴 틈 없는 선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부품업계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도 찾아 주민 안전을 살폈는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원들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 내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의 토대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선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은 한대행이 경선 없이 차출되는 건 사실상 특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당내 한덕수 출마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한대행이 대선 후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총리직을 내려놓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왔다 평가받는 박수영 의원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65%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는데 한대행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권 행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주자들은 좀처럼 식지 않는 한덕수 대망론에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기승전 용병론이죠. 우리 당에 늘 이번 대통령은 정말 국회 정치 모르고서는 힘듭니다. 경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한대행 추대 의원들을 향한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당 지도부 역시 주자들의 동요에 한대행의 출마 요구는 자제하고 경선에 집중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수 진영의 한대행 출마론에 민주당은 땜빵 주자 떴다방 후보 아니냐며 한대행이 결국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에 나온다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입니다. 본격 경선 레이스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한덕수 출마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당내 후보를 선출할 기회와 기대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빼앗아가는 것이고 탈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취지로 헌재에 들어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만 모두 10건,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까지 함께 접수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청구인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40여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평의를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가처분은 인용되고 이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이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 시점과 판단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 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11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다음 주에 4명으로 바로 압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 해서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특이할 건 거기 4명에서 원래는 이제까지는 거기서 1명을 뽑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결선 투표. 그러니까 물론 4명에서 과반을 넘는 그런 지지를 받는 사람이 1명 나온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데 이번에는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렇게 한 이유가 원래는 뭐 18용, 20용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후보들이 지원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8용이다라고 어저께 이 발표가 됐다가 11명으로 한 3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이제까지 그동안 실시됐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시나요? 4명은 대개 이제 맨 처음에 4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니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3분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1명이 이제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그래서 이 정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후보는 꽤 많아요. 11명이나 됩니다, 지금. 사실 잘 이름을 못 듣던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15명이다, 뭐 20명이다, 20명, 15명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이제 4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또 이제 결선 투표까지 하는 거는 물론 과반 넘으면 이제 뭐 결선 투표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제 흥행을 좀 이제 모색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봐요. 여러 명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탄핵 찬반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명에서도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정확히 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이 어쨌든 간에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선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반대했던 분들 말이죠. 이러한 후보군이 과연 국민들에게 물론 탄핵을 반대하는 유권자 국민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뭔가를 황골탈퇴하고 쇄신하고 이러면서 새롭게 나가는 게 그게 전 흥행이라고 보는데 숫자 그리고 뭐 경선 방식 이런 거 가지고만은 흥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홍준표 후보가 만났고요. 오늘은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후보와도 만나기로 했다는데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층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 계산이겠죠? 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보다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후보들과 만나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최소한 상대에게 많이 가는 것을 좀 제어하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세훈 시장의 지금 그 스탠스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지금 만나는 분들도 뭐 찬탄, 반탄 다 가릴 거 없이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의 지지층들을 보면 특정 지지층이 편파적으로 모여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원래부터 중도적이고 좀 합리적인 어떤 이미지였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거든요. 시장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완전히 반탄파다 아니면 완전히 찬탄파다 이런 지금 성격 규정이 힘든 과정이므로 아마도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 후보에게 쏠림 현상으로 지지가 가지는 않을 거다. 분산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이렇게 3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역시 경선률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대명 추대 경선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에요. 근데 경선이 이제 국민선거인단으로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네. 권리당원 110만 명 정도,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한 100만 명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민주당의 이 경선 방식은 대체로 이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거기에 이제 한 표를 주고 이랬던 것들인데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 추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네. 저도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의 그 내부의 당원들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국민선거인단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어쨌든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숫자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럼 국민선거인단 같은 거 해서 더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 아쉬움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021년도 그때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3차 경선에서 앞선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뭐 어대명이라고는 합니다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결정이 됐으니까 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 김두관 전 의원은 그래서 경선 불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선 불참하는 건데 뭐 대선에 출마 안 한다는 게 아직 아니에요 또. 그건 두고 봐야지 할 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경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아무튼 지금 이 경선이 지금 3명의 후보가 이제 나오는 건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워낙 네. 한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민주당 당내 경선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말이죠. 물론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네. 어떠한 돌발 변수가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만 아무리 예측을 해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하기야 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경은 예측했어요. 예측 못했으니까 또 두고 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공명선거 협약식에 함께 참석을 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에 조용한 경선을 하고 있다. 압도적인 우위 속에 김동연, 김경수 끌어안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후보 시절을 생각하시면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갑자기 이제 역전을 시켰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갑자기 대선언이 됩니다. 그러자 같이 뛰던 후보들이 전부 다 사퇴를 하기 시작해요. 이인재 후보 사퇴하고 뭐 하면서 연달아서 이제 사퇴를 하고 그러다가 정말 모든 후보가 사퇴해서 혼자 경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딱 한 사람 정동영 후보가 사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리고 노사모에서도 참 정동영 후보 띄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 장관까지 이제 임명하게 되는 연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후보가 사실은 저는 고마울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안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경선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추대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판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어쨌든 끝까지 완주시키는 게 또 이재명 후보 측의 어떤 전략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또 전략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당에서 이 계열 정당에서 70%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후보, 김대중 대통령 된 후보. 그러니까 그 기록을 깨고 싶은데 깨면서도 이 두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그런 경선을 아마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이 두 사람은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는 선을 그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이 경선이나 이 대선이나 어쨌든 이 선거에서 연대라는 건 항상 나온 얘기예요. 네. 연대설, 단일화 이런 건데 연대라는 건 뭡니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대예요. 그래서 연대가 막연하게도 얘기하고 아주 연대처럼 좋은 단어가 없죠. 솔리데리티 아주 좋은 얘기인데 글쎄 선거에서 연대라는 건 한 명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김경수, 김동연 이 두 분 중에서 한 명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꺾기가 어렵다면은 누르기가 어렵다면은 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분들은 다음이라든지 다음 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향후 자신들 입지도 많이 의식할 겁니다. 꼭 대선 승리도 승리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볼 때도 연대설이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연대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민주당 경선의 큰 흥행 요소라든지
새롭게 주목을 받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컨벤션 효과 같은 거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그러나 어쨌든 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다른 어떤 생각을 갖거나 어떤 완전히 어떤 이슈나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할 수 네. 있다고 봅니다만 연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전 대표의 이제 1대1 이제 양강구도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같은 말씀입니다만 크게 관심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연대를 하면은 어쨌든 뭐 극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겠느냐라는 분석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무엇을 갖고 연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무엇이 이재명 대표를 절대 후보로 내세울 수 없다라고 만약에 연대를 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에서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두 후보가 지금까지 어떤 정치 여정에서 연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뭐랄까 이슈가 있을까 하는 점인데 한 가지 단초는 있습니다. 개헌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개헌에 선을 그었는데 네. 이 두 후보는 개헌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개헌이 과연 이 민주당의 수건이냐, 민주당의 그 당원들이 이 개헌 이슈에 대해서 최소한 50%에 달하는 권리당원들이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견인할 수 있는 이슈냐, 그건 또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를 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 찾기가 사실 이 두 사람한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개헌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개헌의 당위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개헌은 사실 뭐 정치사회나 시민사회가 다 원하는 거니까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국면 이제 50일도 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대선이.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군다나 개헌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개헌을 고리로 명분을 내세울 것 같지는 않고 만약 연대하더라도 네. 뭐 미래에 대한 정책 같은 거를 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도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내에서 개헌 얘기를 하면 완전히 이게 전혀 흐트러진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네. 향후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도 고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연대할 고리가 같은 네.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대선판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뭐 출마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관계자발로 서로 다른 기사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출마를 할 것으로 보시나요? 어쨌든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이제 한덕수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저께 말씀하셨지만 뭐 불출마로 가닥 잡혀서 바로 아니야 부인, 뭐 불출마설 부인, 뭐 이런 식의 언론들이 막 이렇게 계속 혼재하면서 대통령 아까 권한대행 측이라고 나오는 어떤 기사들의 신뢰성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는 뭐냐면 권력 의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야말로 권력욕이 있느냐, 권력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환경 말고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너무 지금 이 흥행도 안 되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말미암아 한덕수 총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 말고 그야말로 본인이 본인의 입이나 혹은 지금까지의 어떤 이 정치 행보상에서 네. 최소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또는 대통령 꿈을 갖고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단초가 있느냐. 본인 입에서 나온 건 한 가지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본인의 권력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를 판단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김성태 전 의원이 어저께 이런 표현을 했어요. 꽃가마를 태우려고 한다면 꽃상여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의 어떤 시련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부산에서 떨어졌다거나 또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그야말로 죽음의 어떤 과정까지도 또는 단식의 과정까지도 포함하면서 민주화 과정을 이렇게 이뤄냈다거나 이런 최소한의 서사가 있어야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냥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이끌 거야라는 믿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최소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면 꽃길만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에서 국무총리를 한 번씩 2번 한 사람은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밖에 없을걸요. 그러니까 모든 공직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와 가장 유력한 그런 좋은 자리만 차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아무런 과정 없이 그야말로 바깥에 나왔다가 단일화를 한다면 꽃가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여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세력이 없다. 이 세력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에게 조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쪽 엘리트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료 쪽 엘리트 그룹이 있는데 이 엘리트 그룹에서는 사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가실 때가 아니고 또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은 안 어울리십니다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그룹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자기와 이질적인 정치 그룹을 자기의 세력화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출마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무모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려면 다음 달 4일까지는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엇갈린 전망들이 계속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5월 3일 날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잖아요. 5월 3일. 그리고 5월 4일이 이제 공직사퇴 마지막 시한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최대한 그렇게 한다는 건 전 대선에 나올 사람의 그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라는 건 말이죠.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총선거도 아니고 지방자치단 단체장 선거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YSDJ의 경우가 그런 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근데 윤석열 정부의 총리, 초대 총리였고 사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전 이번 탄핵 윤 전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절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런 준비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뭔가 편승해서 자신이 뭔가 대통령이 되려 하는 이런 거고 또 국민의힘은 지금 아무리 봐도 이재명 전 대표를 대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뭔가 외부에서 인물을 차출하겠다는 거예요. 차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몇 번째예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차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하면요, 이 보수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설령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말이죠, 당내 후보들로 뭔가를 해내는 자강력을 가져야 돼요. 그 내부에서 토론하고 논쟁해가지고 하나로 정한 다음에 그리고 일부 보였던 수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때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선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 교체기, 정권 교체기까지라는 말씀 안 드려요. 정부 교체기에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그리고 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분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선에 뛰어든다. 그리고 아직도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에요. 만약에 출마하려면 거기다 모든 책임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당장 얘기를 해야죠. 출마한다 안 한다. 근데 계속 지금도 14일 날도 그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하겠다. 여러 가지 해석을 놔요. 그 정치적 발언처럼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자꾸 하는 건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난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거둬든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때도 어땠습니까? 그 정당의 그 전열만 흐트러뜨렸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공산이 커요. 좀 그래서 빨리 입장을 밝히든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건 전혀 이거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스스로가 중립 조정 능력을 스스로 버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한대행 탄핵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당 내에서 근데 찬반 의견이 지금 팽팽하다고 해요.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대선 도전에 우리가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신중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저는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비상시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몸바치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선관위와 이제 선관위원장과 이미 전화를 해서 6월 3일로 결정한 사람, 심판자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심판자였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선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나 심판이 아니고 선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지는 했지만 진짜 속내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소추 통과하기 전에 사퇴하겠다 하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발목 잡기가 됩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됐어요. 관세. 네. 미국의 관세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일본과 함께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탄핵을 한다? 그러면 지금 위기 상황을 완전히 지금 발목을 잡는다라고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탄핵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빅텐트론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텐트, 제3지대 텐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재명의 독주를 견제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 빅텐트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빅텐트의 이유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빅텐트를 요구를 할 거고 네. 여기에 이제 경선 불출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불출마는 그냥 그만두는 것인데 네. 경선만 불출마하겠다는 분들은 혹시나 이제 빅텐트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하면 사실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법으로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선 참여하지 않고 차라리 바깥에서 나가서 새로운 어떤 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어떤 지금 제 판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꾸 선거 때마다 빅텐트 운운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빅텐트는 원래 사실 포괄정당이라는 뜻으로 캐치올 파티 모든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성향을 불문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그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를 해보자라는 그 포괄정당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말이죠.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겠다? 만약에 그렇게 텐트를 친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당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나요?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존속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의도한 대로 특정 정치는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념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유만으로 모인다면 그럼 곧바로 해체가 될 겁니다. 일본에도 그런 정당이 있어요. NHK를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당. 제목이 그래요. 그 정당 이름이. 네. 딱 그 NHK에 대한 어떤 반대 때문에 모인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정당은 없어지잖아요. 특정 목적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산악지대고 뭐 아웃도어가 잘 팔리지만 5년마다 이렇게 텐트를 이야기하면서 네. 텐트에 대한 어떤 수요를 얘기하는 건 그때그때 어떤 정파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익으로 이합집산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이 빅텐트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빅텐트의 명분이 반 이재명이에요. 제가 쭉 정치를 쭉 봐오면서 말이죠. 87년도 그때부터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특정 좀 가장 강한 후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보들이 항상 정치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게 정치 공학적으로. 근데 뭔가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하고 또 달라요. 빅텐트라는 거. 연대를 하겠다는 건데 아까 연대 말씀 잠깐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지금 그래픽도 나왔습니다만 너무나 다양해요. 지금.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라고요. 그게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게 빅텐트의 논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면 일단 그 내부에서 탄핵 찬반부터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탄핵인데 지금.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는 여기서 완전히 입장이 갈려요. 근데 무슨 빅텐트입니까? 이 논의 자체가 그만큼 이분들이 대단히 허약하다는 반증이에요. 방증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빅텐트 논의할 시간은 이 정치공학적인 거거든요. 네. 뭐 정치 현실에서 권력 정치에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 논의할 시간에 다른 의제를 개발해야 돼요. 정책 의제라든지. 그리고 탄핵 찬반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재명 좀 잊어버리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 조지 레이코프가 쓴 그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자꾸 코끼리만 떠올라요. 이재명 뽑으면 안 되고 이재명 뽑으면 안 돼 그러면 이재명을 뽑아야 되나 보다 라고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빅텐트 얘기할 시간에 다른 정책 의제를 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갔는지 우리 정부는 보안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게 발효되면서 그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에 들어간 이유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해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른바 민감국가. 한국도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민감국가 리스트가 현지 시각 15일 발효됐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2달 만에야 확인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소득이 없는 셈입니다.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테러 지원국이나 위험 국가보다는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문턱이 높아지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그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갔는지 우리 정부는 보안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일 쿠데타 이런 것들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또 1990년대 초에도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수개월 뒤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기 해제를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부양을 시급하지만 최근 극심해진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연 2.75%에 묶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채권 전문가 88%도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내수 부진 속에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려 경기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필수 추경 사업안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만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널뛰게 하는 환율 탓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5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최근 1,42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금리까지 같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관세 인상 때문에 미국 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FOMC가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인하를 하면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100% 동결할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간신히 눌러둔 집값이 금리 인하로 다시 틀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소입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숨고르기를 하며 환율과 가계비 추이, 미국 통화정책 방향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협상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5월 달에는 금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서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죠. 이후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감했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 뛴 건데 정작 찾는 손님은 줄었습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 뭉치면서 마포구도 그전 한 달보다는 싹 전화가 오고 모든 게 좀 조용해졌거든요. 3분의 1은 줄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도 귀한 편입니다. 매물이 줄었어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승이 더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고요.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한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거래량은 이미 8천 건을 훌쩍 넘어 신고 마감 기한인 이달 말쯤엔 9천 건가량 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이번 달 거래량은 600여 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 서울 아파트 매물도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9만 건이 넘었던 매물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8만 4천여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반기 대출 규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3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 4월 거래량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대선 전국 이후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이런 관망세가 지속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기 광명시 지하터널 붕괴 사고 엿새째인 오늘도 실종된 작업자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수색은 계속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네, 소방당국이 붕괴 사고 현장 주변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된 작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50대 작업자는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안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데요. 소방은 지하 40m 지점에 해당 컨테이너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어제 이미 지하 20m 지점까지는 진입했는데 밤사이 새 굴착기를 투입하며 더 아래쪽을 향해 땅을 파내러 갔습니다. 다만 주말부터 비가 내렸던 터라 추가 붕괴 위험 우려가 남아있어서 재차 안전 여부를 점검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부 쪽에 잔해물 제거하고 그 위험 요소 계속 재점검하면서 구조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현장 노동자 12명을 불러 기초적인 조사를 마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강 공사를 위해 구조물을 내리려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지하로 내리려고 하는데 터널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사고 현장에서 하루 평균 지하수 1,600여 톤이 배출됐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많은 양의 지하수에 토사가 휩쓸려 가며 터널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우선 실종자 발견을 기다리는 입장인데요.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인천 부평역 앞 도로에서 가로 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해 인천시가 정밀 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선 졸음운전으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 주변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로가 울퉁불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가로 5m, 깊이 10c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도로 아래 얼었던 흙이 따뜻해진 날씨에 녹으면서 집안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을 방침입니다. SUV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장수분기점 근처에서 SUV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이어 5톤 화물차가 SUV를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SUV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자와 의료진 등 3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길이 보였다는 직원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들어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들은 모두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에서 물과 토사가 유출돼 터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물막이 공사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위에 있던 도로까지 무너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 최근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모두 지하철 공사장 근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공사의 경우 지하수와 토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땅꺼짐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구착이 크면 클수록 땅에 있던 지하수가 나오는 그런 양들도 많아지고 지하수의 유속이 빨라지면은 산사태 나면은 토성이 내려오듯이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돼요. 전문가들은 지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흐르지 않도록 물막이, 차수 공사를 하면 땅꺼짐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새어나온 지하수와 토사를 밖으로 퍼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차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경우 공사 기간과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1,600톤이나 되는 지하수를 밖으로 퍼내며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 안전 평가 내용과 현장 변수에 따라 차수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 침하가 발생되게 되면 이거는 차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툴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안전평가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 빈 공간을 확인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GPR 장비는 지표 아래 2m 정도까지만 탐지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좀 더 깊이 땅속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GPR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다른 탐지 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탄성파 탐지 장치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땅속에다가 그걸 묻어놓고 가볍게 탕탕탕 때리면은 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고 지하철 공사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세세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탄 승객이 이륙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를 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폐소 공포증 때문에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해당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승객 2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한가운데 서 있는 항공기 날개 아래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침 8시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향해 이륙하려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승객 협조 의무에 따라 항공기 출입문 도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비상구를 강제로 연 사람은 30대 초반 여성 승객이었습니다. 9번째 열 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륙을 앞두고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비상구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분이 들리더니 갑자기 막 나가더니 열었어요, 문을.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승무원들은 곧바로 여성을 제지하고 공항 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여성을 제지하던 승무원이 넘어졌습니다. 여성은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그랬다고 공항 경찰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가 출발하지 못하면서 승객 202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서울 측이 오후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승객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육지병원으로 올라가서 좀 진료를 받아보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 서부경찰서는 비상구를 연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승무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수습이 끝난 이후엔 항공 보안 체계를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설 예정입니다. 살인을 시도했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에 찾아왔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지명 수배자였던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는데 지난달 17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 이른바 빵게를 잡아판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어선 선원 12명을 검거해 총책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어선 선원으로 암컷 대게가 잡히면 선장 몰래 숨겨 들여와 SNS를 통해 파는 방식으로 2,700여 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길거리에서 암컷 대게 300여 마리를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고 추적 끝에 나머지 일당도 검거했습니다. 11.3 내란 사태 직후 군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대량 유포된 해킹 메일은 북한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운세 정보나 세금 환급, 광고까지 다양한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서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초 방첩사에 계엄 문건을 공개한다는 가짜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구 뿌려졌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털리는 해킹 메일로 당시 정부는 주의령을 발령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넉 달여간 관련 서버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가 재사용됐고 범행 근원지의 IP 주소도 중국 랴오닝성과 북한의 접경지에 할당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버에서는 북한식 어휘도 다수 발견됐는데 정보통신 용어인 포트를 포구로, 페이지를 폐지로 표현한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확인됐고 통일이나 안보, 국방 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칭 이메일이 다수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유명 가수의 콘서트 초대장이나 오늘의 운세, 세금 환급,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해킹 이메일을 만들었는데 범행에 쓰인 전자우편 주소는 공공기관이나 유명 포털 사이트 주소에 몇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메일은 모두 17,700여 명에게 12만 6천여 회에 발송됐고 수신자 가운데 120명은 계정 정보와 연락처 등을 탈취당했습니다. 메일 수신자로 하여금 피싱 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탈취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발송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거나 첨부 파일과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북한에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뜻하는 태양절이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정은 독자 우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이 태양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북한 주민이 보는 조선중앙TV는 아침부터 김일성 일대기를 찬양하는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정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만거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 김일성 생일을 기리는 각종 경축 행사와 공연 소식 등도 일주일 전쯤부터 꾸준히 방송됐습니다.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5년 주기로 찾아오는 정주년이 아닌 탓에 올해 김일성 생일은 여느 해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분위기긴 한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지난해 김일성 생일을 뜻하는 태양절 대신 4.15 또는 4월 명절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올해 7차례나 북매체에 태양절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태양절 사용 중단은 북한식 주체 언어 사용 중단과 김정은 단독 배지 등장과 함께 김정은 단독 우상화를 위한 대표적인 선대지우기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난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다소 좀 상황을 조절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부 속도 조절 측면도 보이긴 하지만 북한 매체들의 김정은 우상화 기조는 해마다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생일 당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면 사설을 시작했는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통일부는 김일성 생일 당일 김정은 띄우기 비중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 맞지만 선대 흐리기, 독자 우상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유족들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아이들을 기억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참사가 선체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금쯤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랐을 아이들은 엄마 아빠 기억 속에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1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억울하고.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뎌질 틈이 없는 마음은 4월 16일 그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미어집니다. 그 부모들이 어떤 한 부모가 힘들면 옆에서 똑같이 힘들거든요. 우리들 자식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 좀 더 많이 힘들어지는. 유족들은 참사 당일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제대로 그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태원부터 제주항공 여객기까지 또 다른 사회적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자책해온 유족들. 사회가 함께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해주길 거듭 당부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진짜 기억을 하고 기억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생기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유족들은 오늘도 외치고 또 외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의과대학에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오늘 오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얼마나 확정할지가 의제로 오릅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총장들이 대학별 복귀자 현황을 공개한 뒤 내년도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합의해 교육부에 건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대선 소식 알아봅니다. 양당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모두 11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5월 3일에 최종 후보 선출을 목표로 일단 오는 22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에서 합동연설회 등 순회 경선을 거쳐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막은 올랐는데 국민의힘은 흥행이 걱정입니다. 인물 또 정책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의 관심을 최대한 얻어야 하는데 중도 표심을 끌어올 것으로 기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대선 책임론 공세 속에서 자칫 탄핵 반대파가 경선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칠까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번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좀 다릅니다. 애초에 흥행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지만 또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몰표가 나오는 게 아닐까 부담인데요. 경선 규칙이 이 예비후보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자칫 독주 경선처럼 비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공격하고 나섰죠.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리직을 내려놓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남았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서 한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직접 경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깜짝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며칠 새 오히려 몸값이 올랐습니다. 당내 후보들이 서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만나달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 시장 측은 요청이 오는 대로 만남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일찌감치 대선 불참을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립니다. 이재명 후보 1강 구도 속에서 비이재명으로 뭉치자는 이른바 비명 빅텐트가 쳐지면 합류할 수도 있다는 예측에서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경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도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포함한 거대한 반명 빅텐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금시초문이라며 자신은 민주당원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선 소식 살펴봤습니다. 4월 16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엽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단 경선률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4차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자 사흘째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을 진행합니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갈등 문제, 연금 개혁안의 청년 부담 완화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서울과 경기 안산시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추모객 2천여 명이 참석하고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 비관세 수단까지 동원해 미국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성명을 읽었습니다.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중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What we have, the American consumer. Or to put it another way, they need our money. 또 중국 이외에 70여 개 나라는 모두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중국이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고 조만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had more than 15 deals, pieces of paper put on the table, proposals that are actively being considered. We do believe that we can announce some deals very soo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 농민들에게 버틸 것을 주문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미국 농민들을 잔인하게 대했지만 결국 훌륭한 협상으로 농가에 280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펜타닐과 타이완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대화까지 막혔다며 적어도 1년간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말 그대로 자고 나면 달라져 있습니다. 중국의 맞불 대응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중국이 관세 그리고 비관세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미국에 맞서고 있는데 지금 언론들은 미국이 더 급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폰 민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소비재 가격이 이제 오를 것으로 뻔히 예상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시간이 없다라는 이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강점도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강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히토류 수출 제한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또 중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 수입도 사실상 이 대두 부분은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공화당의 표심이 있는 쪽에서 사실상 이렇게 대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정말 예. 단기간에. 그래서 금리가 상승이 됐었는데 이게 또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관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145%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안화 전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 관세를 상쇄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는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안화 절하하면서 사실상 이 관세를 뚫어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보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반미 운동입니다. 중국에서의.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누가 먼저 뭉치느냐거든요.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반미 운동, 그다음에 애국 소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마찬가지로 반체제 인사가 사실상 없잖아요. 중국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뭉칠 수 있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겠는데 중국 입장에서 불리한 점도 있어요. 예,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그 국제투자은행 쪽에서는요, 미국이 이제 1분기 GDP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상 이제 한 해로 본다 그러면 목표치는 5%에는 성장률을 못 미치고 심지어 3%대의 성장률도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내수가 너무 안 되고 있고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국과 미국의 이제 좀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히토류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히토류를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이 금지된다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히토류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희귀한 흙, 예, 그 안에 들어간 광물 자원인데요. 지금 중국이 7종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수출
통제를 이제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첨단 소재에 이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이 광물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 히토류를 중국이 이제 전략 카드로 꺼내 들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히토류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있고요. 각국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왜 희귀한 흙이냐? 이게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광물자원을 뽑아낼 때 화학 처리를 하거든요. 예. 환경 오염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못 만들고 가공 처리를 못 하고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자꾸 우크라이나 쪽으로 광물 협정 맺자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상 히토류의 가공을 90%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90%.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이제 중국 쪽에서 사실상 이렇게 가공 처리가 되고 있고 예상 매장량도 1위고요.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런 히토류다. 이거를 이제 전략화했다라는 거죠. 미국 예. 입장에선 뼈 아프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미국도 반박 카드가 있잖아요. 지금 네. 중국의 상장 기업들을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퇴출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다 보니까 이게 뭐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예. 뭐 지금 시장의 전망은요, 뭐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간접해서 상장된 기업 다 포함해서 한 286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시총 규모로 본다 그러면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억 달러 이렇게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원화로 좀 말씀드리면 1,57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사실상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렛대 삼아서 이제 중국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의 이제 무역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이 이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약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뭐 애플과 그다음에 테슬라 공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쓰거든요. 랜섬웨어 걸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IT 쪽, 컴퓨터 쪽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경제계의 랜섬웨어. 한마디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인지를 딱 잡고 있거든요, 중국이. 왜냐하면 테슬라 공장 사실상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애플도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국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죠. 그건 사실상 이 모든 원망이 또 트럼프 행정부로 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곤란한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인질 잡혀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세 전쟁이 더 불이 붙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지가 중요한데 일단 다음 주로 예고가 되어 있긴 하잖아요. 미국은 빨리 타결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보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서두를 하거든요. 필요는 없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미국이 콕 집어서 5대 나라,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국 5대 나라를 콕 집었죠. 그래서 한국, 뭐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나라를 뽑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영국도 이제 뽑혔는데 거기서 보면은 관세율이 영국은 10% 상호 관세율입니다. 그다음에 호주가 10%, 인도가 26%, 우리가 25%잖아요. 일본도 26%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90일 유예 동안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협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산지석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는 누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가스전에 대한 투자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했던 환율,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소고기 같은 부분도 아마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소고기 수입해라.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사실상 잘 풀어내야 되는 우리의 또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환율을 저희가 좀 속보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은 좀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부터 잠깐 짚어볼게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환율 자체는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달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 가치가 이제 계속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빠진 상태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주요 통화 6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 달러 인덱스가 99,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선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네요. 예, 그렇죠. 예. 달러 약세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환율은 1,420원대나 한 3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유리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금리 정책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초미의 관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뭐 내일이죠. 금리 결정을 할 텐데 그동안 사실상 동결을 예상했던 이유가 환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예. 이거 금리 인하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단 일주일 전 이제 환율을 보고 판단한 건데 일주일 사이에요. 환율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워낙 달러 가치가 확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 이거 금리 동결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체계로 본다 그러면 너무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시간이 없어서요. 일단 중요한 것도 좀 빨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까지 미국으로 다 끌어들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관세 카드를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정부가 추경으로 지금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뭐 대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들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감당이 안 되죠. 사실 추경 이번에 이 반도체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는 소부장 쪽으로 33조 원 더 투자하겠다라고 이제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는 관세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세가 책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사실상 시간이 끌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의 관세가 책정이 됐죠. 부품도 이제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이때 사실상 이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이미 철강, 알루미늄은 3월 달부터 25%의 관세가 책정되어 있어요. 반도체, 의약품 줄줄이 지금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뭐 90일 안에 아니면은 그 안이라도 빨리 이제 관세가 이제 책정이 돼서 좀 합의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의 이제 전략은 지금 자료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알래스카 LNG 가스전에 대한 이 부분 그다음에 조선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협상 지렛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FTA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다. 품목관세율은 조금 뭐 합의를 통해서 낮추는 부분이라고 가겠지만은 품목관세에 지정한 거 빼고 이외의 품목 같은 경우는 한미 FTA의 기조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아마 그 정도만 만약에 타협이 돼도 저는 뭐 성공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차례 날씨 변덕이 지나고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는 무척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22도,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높겠고요. 또 오늘 아침과의 기온차도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독감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나오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쾌청한 가운데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내륙 곳곳에 끼어든 안개도 빠르게 걷히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고 예년 수준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내륙은 25도 안팎으로 낮 동안 다소 덥다 싶은 느낌까지 들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지만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인천과 경기 남부, 영서, 중남부에 양은 적지만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완연한 봄 기온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하게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